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운전직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1분 1초라도 여러분에게 빨리 지금 해설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제가 띄워놓고 빨리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나왔고 답은 뭐고 또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접근했어야 맞는 건지 또 여기를 통해서 또 이제 공부를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지 거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강사들이 다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유독 이번 문제를 보면서 제 운전직 그 300제 문제가 거의 출제되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총평을 짧게만 드리면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렵진 않은 문제였으나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선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으나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먼저 총평을 드리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은요, 보기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갑과 을의 관점이 다르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자, 갑은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 활동이다. 국가의 고유 활동, 뭡니까, 여러분? 국가현상설에 해당하는 거죠. 국가현상설. 그쵸. 그 다음에 을은 자, 직장이나 가족 등에서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얘기한다. 직장이나 가족, 여기는 국가. 자, 이거는 우리가 집단현상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단현상설. 자, 1번 보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정치 형상을 설명할 수 없다. 즉, 갑의 주장은 국가가 등장해서 국가가 활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활동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성립 이전에, 국가 형성 이전에 발생했던 정치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 1번부터 정답이 1번이네요.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고 보지 않죠.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정치 현상은 나타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집단 현상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갑에 비해서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적합하죠.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정치활동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에 가깝다? 국가현상설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짧게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현상설 있고, 자, 집단현상설 있는데요. 자, 출제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먼저, 국가현상설은 집단현상설보다 크다, 작다? 작다. 자, 집단현상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국가현상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집단현상설에서 이야기하는 집단에 뭐도 포함된다? 국가도 포함된다. 이거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국가현상설의 경우에는, 국가의 강제력, 그 다음에 권력 등을 강조합니다. 집단현상설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적합한 모델이다. 이런 게 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번 문제는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다 맞추셨던
맞추셨을 거라고 보고 제300제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2번으로. 자, 2번은 자, 보기. 자, 보기. 갑국의 현행선거법과 그 다음에 개정선거법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좀 내릴까요? 자, 현행선거법과 개정선거법이 있는데, 자, 현행선거법, 그 다음에 개정.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현행선거법은 뭐냐? 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의 정수가 자, 지역구당 몇 명이다? 한 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크게 외쳐야죠? 뭡니까? 소다입니다. 소다. 그쵸?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 보니까 하나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몇 명 뽑는데요? 2명이나 4명을 뽑는다. 크게 외쳐야죠. 중소입니다. 중소.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총 선거구의 수는 증가한다. 여러분, 자, 소다에서 중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선거구의 수가 증가하진 않죠. 감소하겠지. 그쵸? 왜? 자, 지역구 의원으로는 200명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을 때의 크기와 그 다음에 2명에서 4명씩 뽑을 때의 크기는 선거구가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 말이 뭡니까? 선거구가 작다는 거예요. 소선거구제. 요 말이 뭐예요? 중대선거구제. 선거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커졌다는 얘기는 선거구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구 수 자체는 하나의 선거구가 커졌다는 얘기 때문에 선거구의 숫자 자체는 감소한다라고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사표 발생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죠. 사표 발생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은 어디다? 그렇죠. 네. 소다가 되는 겁니다. 소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1번 문제 같이 봤고, 이제 2번 문제에서, 자, 2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표 발생입니다. 사표 발생. 자, 사표 발생은 일단 다른 말로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의석률과 뭐의 차이? 득표율과의 차이다. 자, 득표율부터 먼저 많이 나오니까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표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사표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사표 발생이 가장 큰 것은 소다. 그 다음은 중소. 자, 봉쇄조항 때문에 발생하긴 하지만 거의 없는 것은 뭐예요? 비례.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다는 뭐가 제일 크다? 사표 발생률이 가장 크다라는 거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원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정답 3번으로 가셔야죠. 3번. 자, 3번. 자, 이건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공식 뭡니까? 소다는 누구에게 유리해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해서. 자, 어떤 걸 촉진합니까? 양당제를 촉진합니다. 그렇죠? 이 양당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나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 혹은 이 전국 안정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중소나 비례는 자,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군소정당에게 유리해서 뭘 촉진해요? 다당제를 촉진하죠. 자, 다당제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다양한 민의를 수렴한다는데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자, 다당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중소와 다양한 민의 반영. 지금 여기 중소가 뭘 의미해요? 개정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개정안은 중소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정답 3번. 자, 전국 안정은 현행이니까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보기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예요. 탐구 태도.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자,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과 그쵸?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과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면 안 된다.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현상보다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자신의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며 탐구하고 있는지 항상 되짚해 보아야 한다라는 건데, 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찰적 태도라고 얘기해요. 연구 방식 중에 성찰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번 보겠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도 자, 성찰적 태도와는 좀 거리가 있고, 그다음 사회문화 현상은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이거는 총체적으로 본다는 거고,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4번. 이거는 거의 상식에 가까운 문제인데 여러분. 자, 보기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 본질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면이란 얘기는 현상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면에 속지 말고 그것의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요. 자,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보기는 일탈이로를 A와 C로 분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일단 A와 C를 주어졌어요. A와 C가 주어졌습니다. 자, 낙인, 그 다음에 아노미, 차별적 교제 이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꽂아야 되겠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유일한 일탈 이론은 뭡니까, 여러분? 일탈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낙인입니다. 낙인. 네가 일탈이라고 하니까 이게 일탈이 되는 거야. 원래 절대적으로 일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낙인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일탈의 원인으로 규범의 부재를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노미죠. 아노미 중에서도 특히 뒤르켐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노미. 자, 이도저도 아닌 거 뭡니까? B는 차별적 규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낙인 이론은 비화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탈이 발생한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목표는 굉장히 높으나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탈을 뭐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땡, 머튼의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제가 차별적 교제 이론의 키워드는 학습이라는 말을 한 912번 정도만 하면 1000번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강조했던 포인트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뭐다? 학습 이론이다. 그렇죠? 하위 문화권이나 일탈 행위자와의 잦은 접촉, 교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를 하게 된다? 학습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가볍게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노미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겠죠. 해결책,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규범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은 이제 C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5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5번. 자, 형벌의 종류 나왔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실 우리가 기본이론 시간에 제가 다루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근데 알아는 두실 필요는 있으시죠. 자, 먼저 우리가 사형제도를 우리나라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형제도 같은 걸 크게 뭐라고 하냐면 생명형이라고 얘기하죠. 생명형. 자, 그 다음에 자, 징역, 구류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유형이라고 해요. 자유형. 자유를 옥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형벌이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대 사회도 오르면서 신체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형. 신체형이라는 건 뭡니까? 신체에 해를 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1912년에 조선태형령이 이게 마지막이죠. 조선태형령. 그것도 이제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문제였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몽둥이로 때리는 형벌은. 자,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하나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먼저 꽂아 볼까요? 자, 먼저 자유형에는 징역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고가 있죠. 디귿은 금고가 되는 겁니다. 금고. 그래서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명예형은 자격 상실과 자격 상실보다는 약간 약한 거,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생명형이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 자유형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디귿 금고는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는 점에서 여기까지 맞았어요. 여러분, 금고는 여기서 여기 정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노역이라고 얘기하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노동. 자,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가두어 두는 거라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다. 요 표현이 틀렸습니다. 구류와 구분된다는 게 아니라 자, 디귿의 금고니까 금고는 이렇게 읽어야죠. 금고는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와 구분된다? 징역과 구분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징역만 유일하게 정역을 부과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자격상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되는 자격이라든가 뭐 선거권이라든가 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예, 맞습니다. 자, 참정권이 다 박탈이 되는 거죠. 자격상실이 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6번 내려가 볼까요? 6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다 라는 설명까지, 단서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갑이 해당 민법 규정이 법률에 어긋난다. 법률이 지금 문법 규정 법률에 어긋난다면 A에 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요겁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거 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제청은 법원이 할 수 있고 심판은 헌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항소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A는 갑의 신청 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A는 뭡니까? A는 법원이 되는 겁니다. 법원. 해당 법원. 자, 법원에서는 갑, 당사자의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자,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직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 가능하다. 예, 정답 1번이네요. 예, 1번입니다. 법원은, 자, 갑의 신청 없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라는 거. 2번 보겠습니다. 갑은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기억 어디 갔어요?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재판의 전제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갑이 청구한 니은은, 니은 어디 갔어요? 헌법소원 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A, B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A 뭡니까? 법원이고, B 뭡니까? 헌법재판소고. 자, 여러분.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힌 겁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은 거예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따로 뽑고 국회를 따로 구성하는 요 행정부와 입법부 정도가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지, 혹은 뭐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곳이 그런 것이지, 지금 헌법재판소나 법원, 사법부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뭘 얘기해야 되는 거다? 특히 입법부,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새로 뽑기 때문에, 직접 뽑기 때문에 그 정도? 입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제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보기의 표는 A 민족과, 이거는 거의 색깔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물어보는 아주 낮은 수준의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A민족과 B민족 간의 교류로 인한 두 민족의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T 시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이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의복문화고, 그쵸? 사각형이 음식문화고, 세모가 주거문화이다. 그쵸? 그리고 A민족은 색깔이 없고, B민족은 색깔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융합의 성격에 가깝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T 플러스 1기에서 A민족과 B민족과 달리 문화 공존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자, A민족에서는 의복 문화가 공존이 일어났죠. 그리고 B민족에서는 음식 문화가 공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거 달리라는 표현 때문에 틀렸습니다. A, B 모두 문화 공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T 시기에서 T 플러스 1기로 가면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문화 공존인지, 동화인지, 융합인지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요 세 가지는 뭐냐면 문화접변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문화접변의 결과.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문화접변의 결과. 몇 번입니까? 7번이죠. 7번. 자, 문화접변의 결과. 자, 일단 여러분, 문화접변이라는 것은 자, 내재적 변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접변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문화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문화접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저 선지에서 2번은 일단 아니죠. 내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문화접변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는다라고 가주셔야 되고, 문화접변의 결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문화권에 자, B 문화가 들어왔는데, 자, B 문화만 남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문화 동화라고, B 문화로 동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A 문화권에 B 문화가 들어왔는데, A 문화도 그대로 있고, B 문화도 그대로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 공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병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문화권에 B 문화가 들어왔는데, 자, 이것의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자, 새로운 문화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얘기해요. 제3의 문화가 발생했다. 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 접변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2번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3번 보겠습니다. 자, T 시기 이후에 T 플러스 2에 이르기까지 A민족과 달리 B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자, A 문화 볼게요. A 문화는 뭐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죠, 여기서도. 자, 뭡니까? 주거 문화가 유지되고 있네. B민족은요, 예, 이것도 유지되고 있고, 이것도 유지되고 있고, 두 개 다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틀렸어요? 또 달리. A민족도 유지되고 있고 B민족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T 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2기에서 A민족 문화의 변동에서 의복 문화는 음식 문화와 주거 문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했다.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 문화 융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다. 8번 내려갈게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계약공정. 이건 뭡니까?
민법, 근대 민법의 원칙이 현대 민법의 원칙으로 어떻게 수정되었으며, 어떻게 보완되었으며, 어떻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라고 하는 것은, 자,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근대는 계약 자유죠. 그렇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그 다음에, 자,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무과실 책임. 이거 자기 책임의 원칙은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자기 책임 원칙, 즉 과실 책임 원칙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D로 전환되었다 하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소유권 절대에서 자, 소유권 공종으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그러니까 기업, 계약 공정의 원칙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뭐 최저임금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같은 거 계약 체결을 막는 것이다. 예, 맞죠. 정답은 1번이죠. 1번.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워.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여러분 한 5초, 10초 안에 그냥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해설을 하는 중이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 없을 때도 일정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니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니은 이후 B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D로 바뀌게. C는 뭡니까? 소유권 절대겠죠. 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는 것은 D가 되는 거고요. D가 되는 거고 C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자, D는 C와 달리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개인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항상 달리라는 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빈곤 나왔네요. 빈곤. 네, 빈곤 나왔습니다. 자, 보기 1의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라. 자, 상대적 빈곤 아니면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해서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키워드 잡으셔야 되죠. 먼저 절대적 빈곤의 키워드 뭡니까? 최저생계비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아래의 인구를 최저생계비 아래에 가구 수를 우리가 빈곤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중위소득의 50% 차지해야 되죠?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우리가 상대적, 그러니까 여기는 자,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자, A에 해당하는 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B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A에 해당하는 가구가 B에도 해당할 수 있고 B에도 해당하는 가구가 A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문제가 쉽게 나온 거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적 빈곤율이 한 10%고 상대적 빈곤율이 한 8%야.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겁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보다 더 높은 수치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거는 약간 쉽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번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B의 빈곤수, 상대적 빈곤수는 당연히 높겠죠. 중위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중위소득이 50%도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맞죠? 여러분, 니은입니다.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A는 주로 선진국에서 자 거꾸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절대적 빈곤을 주요한 수치로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선진국화 되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자, 그 다음에 리을번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 객관적 기준에 분류되는 빈곤의 유형이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리을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자, 우리 10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볼게요. 자, 보기와 같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선언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 여러 개의 주각이 조화를 이루 이게 지금
모자이크처럼 표시가 된 거거든요. 모자이크와 같다라고 해서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문화 수용 정책을 사용했다.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1번 문화적 단일성, 아니 문화적 단일성이 아니라 뭐 다양성이겠죠. 다문화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민자와 문화 정치를 해서 우려가 있는 정책이다. 아닙니다.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3번 보겠습니다.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정답 3번. 아주 쉽죠, 여러분. 아주 쉬워요. 자, 인위적으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보기 A와 B는, 자,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볼게요. A는 각국과 열국이 양국이 제기한 카리브해 영권 분쟁 소송에서 한대요. 뭡니까? 국제사법재판소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표기를 붙였다. 근데 뭐가 등장해? 러시아의 거부권 등장하죠. 러시아 뭐라고 하죠? 상임이사국이라고 얘기하죠. 상임이사국. 자, 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몇 번이에요? 11번. 11번 한 번. 유엔 문제는 워낙에 잘 나오고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여러분, 유엔 문제는, 자, 국제연합 문제는 크게, 여러분, 총회,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다? 안보리다, 안보리. 그죠? 안보리. 자, 안보리는 여러분 실질 안건과 절차 안건으로 나뉘게 되고, 자, 둘 다 15개의 국가 중 15개. 자, 15개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자, 총회에서 2년마다 선출하죠.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 5개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바뀌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제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미영풀어중 이렇게 외워야 되죠. 미영풀어중. 자, 그러면 자, 모두 자, 15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데 절차 안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 안건. 여러분, 안보리에서 얘기하는 실질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렸죠. 뭡니까? 첫 번째가 군사적 개입. 두 번째가 뭡니까? 경제적 제재. 자, 제재.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안보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 이런 안건을 다툴 때는, 자, 중요한 거, 요셉도 중요하죠. 이 9개 국가 중에 상임이사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상임이사국들에게 뭐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상임이사국들은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들이고, 강대국들의 거부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현실주의입니까? 이상주의입니까? 현실주의적 정책이죠.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뭐에 대해선? 안보리에 대해서. 자, 안보리는 유엔의 어떤 기구? 형식적 기구, 실질적 기구? 오케이. 실질적 기구. 여기서 얘기하는 실질적이라는 의미는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제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실질 안건을 다룰 때는 15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9개 국가 중에 5개 국가, 즉 상임이사국 5개 국가, 미영풀어 중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강대국들의 거부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안보리를 평가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B는 뭐예요? 안보리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자, 비회원국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됩니까?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지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A는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제적 관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판단해 줄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두 국가 모두 동의가 있어야 자, 재판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독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러면 유엔에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본이랑 너네랑 맨날 독도 문제를 싸우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둘 다 원했을 때만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임의적 관할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 정확한 표현은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보겠습니다. B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강대국들의 논리.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들의 논리. 예, 논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2번도 맞고, 제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거고, 강대국대 논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 맞고요. 자, A는 B와 달리, 아니죠. 군사적 개입은 누가 한다고? B가 한다고. 안보리가 한다고. 정답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2번. 자, 보기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소득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뭐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가와 나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가 뭐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번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경상소득이 되는 거죠. 경상소득. 그렇죠? 자, 소득은 경상소득과 뭘로 나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험금을 탔다거나 아니면 뭐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경상이라고 얘기하죠. 비경상. 자, 비경상소득. 자, 비경상소득. 자, 경상소득은 어떻게 나뉘어요, 여러분? 경상소득은, 그쵸? 근로소득. 그쵸? 근로소득하고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경상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이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정답 1번. 1번이 맞네.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소득은 배당금에 해당한다. 배당금 어디에 해당할까요? 재산이겠죠. 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업소득 아니고, 사업소득은 이윤,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일시금입니다. 일시금. 한꺼번에 준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자, 비경상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산수립시는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비경상소득보다는 자, 꼬박꼬박 발생하는 경상소득의 기초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죠? 자, 이거 거꾸로 됐죠? 나가 아니라 가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13번 내려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보기 1에 밑줄 친 글에 대한 자,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허생전이 물건을 사들여서 시장에 공급을 이제 부족하게 만들고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파는 방식으로 매점 매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매점 매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점 매석. 자, 돈을 번다. 허생이 사들인 물건은 과일과 말총이었는데 과일은 제사나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고 말총은 양반들의 필수품인 갓을 만드는 재료였다. 따라서 과일과 말총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됐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즉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자,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제가 탄력성은 뭐와 똑같은 개념이다, 여러분? 민감성과 똑같은 개념이다. 가격의 변화에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가, 반응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억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죠. 비탄력적이니까. 그쵸? 그래서 기억번 땡. 자, 여러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정리하고 계셔야 되죠.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세 가지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세 가지나 세 가지. 첫 번째, 재화의 종류. 자, 사치제냐, 필수제냐. 얘에 따라서 자, 탄력성이 다르죠. 어떤 게 더 탄력적이에요, 여러분? 사치제가 더 탄력적입니다. 자, 사치제는 금은보석 같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활하는데 없어도 되는 재와 사치제, 꼭 필요한 재와 필수제. 자, 없어도 되는 재와 없어도 되는 재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가격이 올랐어. 없어도 되는 재화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아우 나 안 사. 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필수재가 되는 거죠. 식량 같은 거. 자, 이런 것은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재의 유무 혹은 대체재의 수량. 자, 대체재의 수량이 많아요. 자, 많아.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당연히 탄력적이죠. 가격이 올랐어요. 아, 나 이거 안, 그럼 이거 먹을래, 그냥. 콜라 가격이 올랐어? 아, 나 그냥 사이다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체재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 올랐어? 어쩔 수 없지. 근데 뭐 지금 뭐 다른 대안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 크면, 작으면. 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탄력적입니다. 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9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살지 말지. 90만 원짜리 노트북이 올랐어? 그럼 이번은 못 사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내가 껌을 사러 들어가는데 300원짜리 껌을 사러 들어가는데 300원짜리 껌이 350원이 됐어. 아니, 50원씩이나 올랐단 말이야? 하고 분노하면서 나오진 않죠. 그래도 우리가 300원짜리 정도, 350원짜리 정도의 껌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 둔감하게, 즉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탄력성에,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가요. 기억번 받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적은 상품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비탄력적. 대체재가 적을 때 나타난다. 지금 설명했습니다. 과일과 말충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작다. 탄력적은 1보다 크다. 단위 탄력적은 1이다. 완전 비탄력적은 0이다. 오케이? 자,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완전 탄력적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생산기간이 길거나 저장의 어려움에 따르는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리을번. 약간 생뚱맞죠? 여러분, 생산에 필요한 기간. 어디 갔어? 생산 기간. 그 다음에 저장, 용이성. 이런 거 다 뭡니까? 공급의 가격, 수요가 아니야. 우린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리을번 선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난데없이. 그래서 리을번 땡. 정답 니은 디귿 2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 볼게요. 자,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XJ 시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 가격제. 그쵸? 그 다음에 YZ 시장에서는 최저 가격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이 이상으로는 안 돼. 여기가 최고 가격이야. 라고 정해두는 것은 자,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래로는 안 돼. 예. 자, 이거는 좀 수요자를 보호하는 거고, 이거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A의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여러분, 최저임금제는 당연히, YZ. 이거 뭡니까, 여러분? B의 사례가 되는 거죠, B. 자, 여기가 노동시장이었을 때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가 되는 거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XZ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크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뭐가 더 클까요? 거래는 여기서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진다.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YZ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아니, YZ 시장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제라고 한다면 이 초과임금제가 뭡니까? 실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업.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는 4번밖에 없네요. 옳은 선지는 4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자, 보기는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이다. 자, 여러분 보기는 기억과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기억 뭡니까? 수사를 개시하고 체포한 다음에 구속을 하겠죠.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을 청구한다. 이건 기소입니다. 기소. 자, 기억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니은 단계에서 하는 거겠죠. 니은 단계.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은 니은 단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아니에요. 국선 변호인 선임은 여러분 기억서부터 구속되기 전에 체포됐을 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변호인 선임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디귿 단계 기소 후에 자, 보석제도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소 전에 니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니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속 영장, 실질,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사가 구속영장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과연 맞는 건지를 심사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법관이 혹은 판사가 자, 구속영장 발부 전에 하는 겁니다. 자,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아직 기소가 된 상태는 아니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의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피의자 단계에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구속적부심사가 있습니다. 자, 구속적부심사는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이 피의자가 신청하는 거죠. 피의자가. 그래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적합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심사해 주세요 라고. 언제? 기소 전에. 기소되기 전에 하는 거, 신청하는 것을 구속적부 심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구속이 됐어. 구속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보석은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피고인. 그 얘기는 기소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기소됐다는 거지. 이미 기소가 됐고, 지금 뭐에 있다는 거예요? 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재판 중에, 나 나가서 재판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나 아파요. 병보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제가 안 도망갑니다. 돈을 맡기고 갈게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근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재판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거. 재판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거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리을 단계와 달리 니은 단계에서 구금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형사보상제도 한 번만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형사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자,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구금. 자, 구금일 때 두 가지, 이 구금이라는 조건이 성립된 다음에 두 가지 경우. 하나는 검사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러면 내가 이 불기소 처분 받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야? 법원에서 뭘 받았을 때? 그렇죠.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금은 형사보상제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의 구금은 무죄 받았을 때, 자, 형사보상제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단계 어디 갔어? 기소 전에, 기소 전에 형사보상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뭐 받았을 때? 불기소 처분 받았을 때. 이거는 무죄. 그 다음에 여기서 불기소 처분 받게 되면 자, 형사보상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16번. 이제 사회문화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문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사회문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기는 사회 집단을 접촉 방식과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어렵지 않죠? 자, 접촉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다. 1차. 전인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간접 접촉이다. 2차. 형식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본질적 의지에 의한 것은 공동사회. 이것은 이익사회. 됐네.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족은요, 공동사회이자 1차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 자, 가족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나 회사는 아니죠. 둘 다 2차 집단에 해당하는 거죠. 자, 1차 집단이 끝나고 2차 집단 가는 건 학교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 4번이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제 나로 넘어옵니다. 나로 넘어와서 자, 여기 선택적 의지, 이익 집단 중에서 2차 정당은 맞는데 여러분 전통사회 마을 공동체는 1차적 성격이 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시면 되겠다?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자, 보기의 정치참여 집단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A는 자,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익사회. 그 다음에 B는 정권 획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정당. 되셨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라고 되는데, 자, 맞지? 정당의 특징 중에 하나죠. A는 특수이익을 실현한다. 맞아요. 3번. 자, 정당은 이익집단과 달리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책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정책 책임을 지는 집단은 어디밖에 없다? 정당밖에 없다. 4번. A는 B와 달리 이거 틀렸다.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는 것은 세 집단 모두 가능하죠.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모두 정치사회화 기능을 한다. 모두 여론형성 기능을 한다.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모두 비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이다. 모두 자 이스턴의 정책 모형에서 투입과 환류해서 기능을 한다. 오케이, 정리했죠. 또 하나 모두 자발적 공동체이다. 자발적 결사체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 그러니까 요게 틀렸죠? 요게 틀렸어요. 요게 틀렸어. 정답 4번으로 가주시고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실업률 문제네요. 이건 좀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좋은 문제고. 자, 여러분 18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그렇죠.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랬을 때 취업자가 뭘로 가야 실업률이 상승할까요? 그쵸. 여러분,
실업자가 뭘로 가야 돼? 자, 실업자로 가면, 취업자가 실업자로 가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하니까 취업자는 줄면 고용률은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자, 보세요,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이 불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취업자가 만약에 여기처럼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도, 여러분, 실업률은, 자,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죠.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죠. 자,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면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도 취업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 분모가 줄어드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 가능한 얘기고 이것도 사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게 중요하죠. 경제활동 인구가 불변했다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불변했다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수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고 그것은 경제활동 인구 내부에서의 움직임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만이 기억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만 보겠습니다. 자, 누가 경제활동 인구로 갔을 때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어요. 뭡니까? 실업률이 하락했어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갔는데 당연히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고용률이 불변한다는 거. 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인데 자 15세 이상 인구의 분의 취업자 수가 고용률인데 취업자 수의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뭐가 같겠어? 당연히 실업자가 같겠지. 실업자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하락했겠죠.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가게 되면 실업률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고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겠지. 예, 왜? 취업자 수 그대로일 거고 노동 가능 인구 일정하고 오케이? 고치노 고용률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약간 수준이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 자, 19번도 괜찮은 문제네요. 19번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표에 가와 나는 각각 각국의 명목 GDP인지 실질 GDP인지도 안 줬어.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둘 중에 하나가 명목 아니면 실질이래요. 자, 1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의 물가 수준은 2017년도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2019년도의 물가 지수 얼마입니까?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로 정하는 거니까 100이겠지. 100. 자, 그리고 2017년도가 기준연도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죠. 100.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2번. 가가 실질 GDP라면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보다 높다라고 해요. 2017년 GDP 디플레이터 무조건 100이라고 했어요. 이건 100. 그러면 2018 이게 지금 실질이면 이게 실질이면 실질분의 명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80분의 120 곱하기 100 얼마입니까? 150이 되는 거겠죠. 이게 50% 자, 이게 1.5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2분의 3이니까. 그쵸? 1.5 곱하기 100, 150. 자, 그러면 이거보다 높죠? 잠깐만.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보다 높다. 정답 2번이겠네? 2번. 오케이? 3번 가겠습니다. 가가 명목 GDP라고 한다면 나는 실질 GDP가 될 거고 2019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자 2019년도에 그러면 뭡니까?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 실질 GDP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 실질이라는 얘기잖아요. 나가 실질이라는 얘기니까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원래분의 그렇죠? 원래는 요 전년도 120분의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120 곱하기 100 그쵸? 그럼 이거 6분의 1 나오겠네.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겠네. 그쵸? 마이너스 120분의 20 될 거니까 자 약의 값을 갖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 실질 GDP라면 물가 상승률은 음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2000년 그럼 나가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기는 GDP가 100일 거고, 여기는 GDP가 얼마일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GD가 100일 거고, 여기는 GD가 얼마일까요?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15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150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 즉, 50% 상승 플러스 50%가 되는 것이죠. 됐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미국의 달러와 대비 각국 통화 가치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달러와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각국의 화폐 가치, 을국의 화폐 가치, 병국, 전국 나왔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각국의 화폐 가치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각국의 화폐 가치가 증가했다. 그 얘기는 환율은 달러 대비 환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환율은 여러분 감소했다라는 거죠. 환율은 감소했다. 즉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그러니까 내가 각국에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졌어. 달러보다. 그러니까 부담은 좀 줄어들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자, 병국 통화 대비 을국의 통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병국은 통화 가치가 훨씬 많이 떨어졌고 10%나 떨어졌고 을국은 5%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 을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3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자, 병국의 환율, 달러와 대비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러분, 환율은 증가하는 거죠. 자, 환율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입이 잘 돼야 안 돼. 환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수입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에 수입하는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은 증가하는 거죠. 정답은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율과 부담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전국 기업이 그 다음에 상환해야 될 미국의 달러화 표시 채무 부담은 감소했겠지. 왜? 지금 전국의 환율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전국의 화폐 가치가 늘었다는 것이니까 환율은 감소했으니까 부담도 감소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 여러분이 오늘 푸셨던 문제, 20문제.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지금 시험장 갔던 친구가 저한테 시험지를 보내줬어요. 시험지를 카톡으로 보내줘서 제가 빨리 이렇게 인터넷에 뜨기 전에 미리 시험지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근데 요 하일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기다렸던 거고 최대한 빨리 여러분에게 지금 운전직 서울시 사회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전반적인 평을 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그닥 어렵지 않았으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1년 동안 혹은 뭐 2년 동안 각각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땀, 그 노력들에 대한 결실을 반드시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또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뭐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시험 삼아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쨌든 운전직 사회에 대해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지금 저한테 이 시험지를 보내준 친구도 100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또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이제 좀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운전직 사회를 함께 정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또 다음 기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